지난주 중국의 CCTV 방송국에서 실수로 방영된 발언이 화제가 되어 중국의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바로 중국을 뜨겁게 달군 애니메이션의 수익의 대부분이 한한령에도 불구하고 한국 가수들의 앨범 구매에 사용되고 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는데요. 중국인들이 오스카상을 수상할 거라는 애니메이션은 알고 보니 중국 안에서만 뜨거웠고 중국 내 흥행으로 걷어들인 돈은 한국의 K-팝 문화에 다 쏟아붓고 있다는 중국 커뮤니티의 우픈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은 좋은 정보를 선별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신입 인플루언서 리쯔치입니다. 저는 아직도 그날의 CCTV 방송을 잊지 못해요. 평범한 오후였는데 어느 순간 화면이 깜빡이며 제가 전혀 예상치 못한 이미지와 헤드라인들이 나타났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프로그램 중에 충격적인 보도가 나왔는데요. 바로 중국 애니메이션 대장 나타이가 어마어마한 수익을 올렸다는 소식이었어요. 그리고 영화 흥행의 수익금만큼 전부 K-팝 앨범을 사는데 쓰이고 있다는 주장이었어요. 저는 놀라움에 중국 최대 온라인 커뮤니티에 접속했어요. 커뮤니티의 인기글은 방금 CCTV를 통해 보도된 내용이었죠. 게시글에는 이렇게 작성되어 있었어요. 나타이는 국내 관객들로부터 2.4조 원의 수익을 올리면서 박스오피스 기록을 깨뜨렸다고 해요. 그런데도 그 수익의 99% 이상은 국내에서 나온 것이고 해외 관객은 겨우 0.8%에 불과했다고 하더라고요. 정부 관계자와 문화평론가들이 실망의 한숨을 내쉬는 소리가 제 귀에 들리는 것 같았어요. 보도가 계속되면서 이 엄청난 성공 뒤에는 또 다른 극적인 반전이 숨어 있었어요. 바로 막대한 자금이 K-팝 앨범 구매에 투입되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보도에 따르면 열렬한 중국 팬들이 블랙핑크 같은 그룹과 지드래곤 같은 솔로 아티스트의 앨범에 아낌없이 돈을 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부에서 오랫동안 규제하려고 했던 한국의 문화는 오히려 저희들이 한국의 문화를 찾아보고 좋아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이었죠. 저는 이 상황이 단순한 아이러니를 넘어 우리 문화 정체성의 복잡한 변화를 의미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부는 오랫동안 한국의 대중문화를 한류라는 외부의 유해한 영향으로 규제하려고 했지만 나타이의 폭발적인 흥행과 함께 그 수익이 한국 K-팝 산업의 재정적 원동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실제로 이 같은 수치는 국내에서 생성된 자금이 얼마만큼 한국 문화 소비에 기여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50만 장에 달하는 지드래곤 앨범과 53만 3천 장 이상의 블랙핑크 앨범이 중국 팬들에 의해 구매되었다는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한국의 음악에 얼마나 깊은 열정을 가지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증명한 거죠. 그 순간 저는 우리 사회의 모순을 뼈저리게 느꼈어요. 한편으로는 나타이의 성공을 우리 문화유산과 기술력의 정점으로서 축하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중국 내에서만 놀고 있는 우물안 개구리라는 사실이었어요. 그 보도는 갑자기 끝났고 저는 아이러니와 함께 수많은 의문을 품게 되었어요. 어떻게 우리의 국민적 자부심이 정부가 위협이라고 규정했던 그 음악과 이미지에 얽히게 된 걸까요? 그리고 이게 앞으로 우리의 문화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저에게는 이 우연한 방송이 앞으로 펼쳐질 드라마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운명의 방송 이후 며칠 동안 저를 비롯한 중국인들은 정부의 한한령에 관한 뜨거운 논쟁에 휩싸이게 되었어요. 저도 온라인 커뮤니티와 게시판을 쭉 살펴보면서 가장 핫한 게시글을 접했어요. 사용자들은 중국 영화가 해외에서 흥행을 못하는 것도 K-팝 산업이 중국 내에서 엄청난 인기를 끄는 것도 모든 이유가 우리를 문화적으로 가두는 정부 때문이다라는 풍자를 하고 있었어요. 어떤 한 게시글에서는 우리가 2.4조 원의 수익을 자랑했는데 그게 전부 자국민이 사용한 금액이고 해외에서 폭망한 사실라고 적힌 걸 기억해요. 그 열정적이고 가감없는 언어들이 제 복잡한 감정과 깊이 공감되었어요. 게다가 영향력 있는 온라인 인사들이 자세한 통계를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제적으로 유명한 K-팝 스타들의 앨범 판매량 중 거의 90%가 중국 소비자들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고 해요. 저도 우리 문화 정책이 모순에 빠진 듯한 기분을 지울 수 없었어요.
전통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내린 제안들이 동시에 외국 영향력을 막지 못하는 상황. 그 긴장감이 팽팽했어요. 이 모든 것은 훨씬 더 큰 문화 충돌의 서막에 불과한 것 같았어요. 논란이 소용돌이치는 가운데 저 역시 개인적인 딜레마와 씨름하게 되었어요. 우리 풍부한 문화유산과 영화적 성취를 언제나 자랑스럽게 여겼던 사람으로서 저는 두 세계 사이에서 갈등을 느꼈어요. 어릴 적 교과서와 TV에서 나타를 보며 우리 민족 정체성의 상징으로 여겼는데 현재의 중국은 영화 흥행은 우리들끼리의 자기 위안이었고 바로 K-팝 앨범의 압도적인 구매으로 인해 가려지고 있었거든요. 저는 중국이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우리만의 문화에 갇혀 지내는 건지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되었어요. 늦은 밤, 저는 책상에 앉아 온라인 포럼에 올라온 수천 개의 글들을 스크롤하며 읽었어요. 어떤 사용자들은 나타2의 성공이 자연스럽게 국제적 인정을 받아야 한다며 정부의 노력을 옹호했지만 또 다른 이들은 문화적 불균형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은 정부의 무책임함을 비판했어요. 한 격렬한 댓글에서는 우리는 우리 전설에 투자하는데 그 돈이 결국 외국 팝 제국의 부상에 쓰인다. 라고 외치더군요. 이런 열띤 논쟁을 보며 저는 우리 국민의 자부심이 오히려 저희를 가두고 있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각종 통계와 논란의 헤드라인들이 제 내면의 갈등을 더욱 깊게 만들었어요. 한편으로는 나타2의 성공, 오스카상 기대, 규모 2.4조 원, 20억 명의 관객, 그리고 국내 박스오피스 역사상 전례 없는 기록에 대한 방송만 하고 있었어요. 모두 우리의 흥행에 감탄했지만 저는 한편으로는 99%의 국내 시청률과 겨우 0.8%의 해외 시장 점유율이라는 수치가 계속 떠올랐어요. 커뮤니티에서는 열띤 토론이 이어졌어요. 어떤 이들은 정부가 K-팝으로 흘러드는 자금을 차단하기 위해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또 다른 이들은 세계화 시대의 문화교류는 어쩔 수 없다고 말했어요. 단순히 돈이나 박스오피스 기록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 정체성이 변화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임을 깨달았어요. 저 역시 깊은 전통적 스토리텔링에 대한 애정과 K-팝의 전염력 있는 에너지에 대한 점점 커져가는 감상 사이에서 혼란스러웠어요. 이 생각들은 잠 못 드는 밤들과 열띤 토론들로 채워졌고 지금의 우리 시대를 정의하는 문화적 자부심, 국가 정책, 그리고 소비자 행동들을 보자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정부가 이 문화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선 모습을 직접 목격했어요. 비공개 회의에서 최고위 관계자들과 문화정책 입안자들이 모여 외국 팝 문화에 대한 위험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새로운 대책들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어요. 저도 동네 카페에서 친구들과 모여 이 같은 발전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는데 모두가 한 가지 공통된 걱정을 공유하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우리가 국내에서 이룬 거대한 성공과 동시에 우리 수익이 간접적으로는 외국 산업을 지원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조화시킬 수 있을까요? 정부 대변인들은 나타2의 재정적 붐이 가져온 의도치 않은 결과를 강력하게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어요. 축하의 분위기에서 곧이어 우리 문화가 희석될 위험성을 강조하는 서사가 이어졌어요. 한 TV 인터뷰에서 한 고위 관리님께서 우리 영화는 외국 엔터테인먼트를 위한 단순한 재정기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문화 정체성을 지켜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이 같은 목소리는 국가 매체 전반에 걸쳐 퍼졌고 곧 K-팝 상품에 대한 규제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어요. 처음에는 정부의 한한령과 규제 강화 소식에 많은 이들이 당황했어요. 하지만 곧 온라인 커뮤니티와 각종 디지털 포럼에서는 우리 문화는 우리 것이에요. 라는 외침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단순히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만의 소리를 낼 권리가 있지 않나요? 라는 댓글들이 속속 올라왔고 이는 단순한 불만을 넘어서 하나의 혁신적 움직임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특히 여러 젊은이들이 비밀리에 모여 다양한 우회 방법을 연구하며 정부의 제안을 피해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문화적 표현을 이어나갔어요. 암호화된 메신저와 비공개 온라인 그룹에서는 희귀 앨범을 공유하고 자신들의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새로운 플랫폼들을 만들어 나갔어요. 우리의 열정은 아무리 강력한 규제도 멈출 수 없어요. 라는 외침 속에 저도 그 흐름에 동참할 수밖에 없었어요. 중국 정부의 규제 조치들은 열정적인 소비자층의 열의를 잠재우는 데는
별 소용이 없었어요. 오히려 앨범 구매를 1인 1개로 제한하는 등의 새로운 대책이 도입되자 지하시장이 번창하기 시작했어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암호화된 채팅방과 비밀 포럼들이 생겨나 희귀 앨범들이 터무니없는 가격에 거래되는 모습을 보았어요. 아이러니는 뚜렷하고도 씁쓸했어요. 정부의 시장 통제 시도가 오히려 암시장에서의 거래를 부추긴 거죠. 저는 심지어 새로운 제안을 우회하는 교묘한 방법을 즐기는 게시글 스크린샷도 봤어요. 그 게시글에서는 만약 그분들이 우리의 사랑을 멈출 수 없다면 우리의 지갑도 멈출 수 없겠죠 라고 농담을 주고받더군요. 이와 함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국가의 접근법을 강하게 비판하는 영향력 있는 목소리들도 등장했어요. CULTURALREBEL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한 사용자의 열정적인 게시글을 접했는데 그 글에는 우리는 열정적인 팬의 국가입니다. 우리의 K-팝 사랑은 관료적인 장벽과 임의적인 제한을 뛰어넘어요. 만약 정부가 우리를 글로벌 문화로부터 보호하려 한다면 그건 오해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산불을 일으켰을 뿐이에요. 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이런 메시지들은 규제가 세계화의 물결을 막기 위한 헛된 시도로 보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켰어요. 저는 우리 국민의 기분이 가진 이상한 양면성을 되새기지 않을 수 없었어요. 한편으로는 모든 박스오피스 기록을 깨고 고대 전설에 대한 관심을 다시 불러일으킨 우리 자랑스러운 작품 나타이를 자랑스럽게 여겼고, 다른 한편으로는 K-팝이 앨범과 디지털 다운로드의 막대한 판매 수치로 우리 시장에서 압도적인 성공을 거둔 사실이 정부 정책이 무시할 수 없고 완전히 통제할 수 없는 문화적 식욕을 드러냈어요. 국제 K-팝 앨범 판매량 중 거의 90%가 중국 소비자들에 의해 주도되었다는 통계는 놀라움과 동시에 불안감을 안겨주었어요. 나중에 TV 패널 토론을 보면서 전문가들은 정부의 보호 조치가 정말로 우리 유산을 보존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문화적 영향력 상실에 대한 반응인지를 놓고 뜨겁게 논쟁했어요. 저는 글로벌 연결성이 강화된 시대에 있어 경직된 문화 통제가 실용적이지 않을 뿐더러 자멸적인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주장에 깊이 공감했어요. 디지털 기술의 빠른 확산은 규제가 완전히 막을 수 없는 자유로운 아이디어와 음악의 흐름을 이미 만들어냈으니까요. 저에게 이 모든 발전은 우리 문화의 미래가 중대한 기로에 서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었어요. 정부의 강경한 태도와 멈출 수 없는 소비자 열정이 결합되어 새로운 정책이 나올 때마다 오히려 그 정책이 막으려 했던 추세를 더욱 부채질하는 상황이 만들어졌어요. 저는 이 모든 것이 이념의 충돌, 그리고 국가 통제와 개인 표현 사이의 전투인지 아니면 서로 다른 국가의 경계가 공유된 글로벌 관심사 앞에서 모호해지는 필연적인 결과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게 되었어요. 그날 저녁 제 생각을 정리하면서 이 상황은 한 가지 정책으로는 해결될 수 없을 만큼 복잡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것은 자부심, 규제, 반항, 그리고 수용이 역동적으로 얽혀있는 상호작용이었고 우리 각 시민들이 이 거대한 문화 진화의 드라마 속에서 한 몫을 담당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실시간으로 펼쳐지고 있었어요. 시간이 흘러 정부와 국민 사이의 문화 전쟁은 점차 격화되었어요. 정부는 여전히 엄격한 규제와 단호한 목소리로 우리 문화의 정체성 보호를 외치고 있었지만 동시에 디지털 공간에서는 정부의 고정관념을 깨뜨리려는 새로운 목소리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저는 여러 온라인 토론과 오프라인 모임에서 정부의 조치가 오히려 국민들의 자발적인 창의력을 자극하고 있다는 사실을 목격했어요. 어느 날 한 유명 인플루언서가 우리 문화는 고정된 틀에 갇힐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모두가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어요. 라는 메시지를 전하며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었답니다. 정부는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점점 더 강경한 대응을 시도했어요. 새로운 규제가 발표되자 언론에서는 국가 정체성 위기라는 제목 아래 정부의 대응을 집중 조명했지만 동시에 사회 각계에서는 과도한 규제가 국민들의 창조적 에너지를 억누르고 있다는 비판도 커져갔어요. 저는 정부와 국민, 그리고 문화,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심도 깊은 토론을 벌이는 장면을 직접 보기도 했어요. 그 자리에서 한 연사는 우리는 서로 충돌만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보완하며 발전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며 충돌 속에서도
화해의 가능성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하셨어요. 이 과정 속에서 저는 스스로도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어요. 한때 단순히 정부의 규제에 맞서 싸우는 것이 올바른 길이라 믿었지만 이제는 우리 문화가 단지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확장되어야 할 살아있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었어요. 한국 K-팝에 대한 중국 팬들의 열정, 그리고 우리 전통 문화에 대한 애정이 서로 대립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서로 다른 가치관과 경험이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이 보였어요. 어느새 사회는 한 가지 해결책보다는 다양한 목소리와 의견을 포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어요. 정부와 민간, 옛세대와 젊은 세대가 각자의 관점을 내세우면서도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이 과도기적인 모습을 보며 우리 사회가 결국엔 서로 다른 견해가 충돌하면서도 한데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화해의 과정을 겪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품게 되었어요. 디지털 공간에서는 여전히 규제를 우회하려는 창의적인 시도들이 이어졌고 오프라인에서는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 교류하는 장면들이 생겨났어요. 이 모든 현상은 단순히 갈등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변화하는 사회의 다층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결국 우리의 문화는 단절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 다른 색깔과 소리가 어우러져 새로운 하모니를 만들어 나가고 있었어요. 인터넷은 우리 문화혁명의 전장이 되었어요. 디지털 포럼, 소셜미디어, 그룹, 그리고 암호화된 메신저 앱들이 대화와 음모론으로 터지자 저는 경이로움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온라인에서는 더 이상 수동적인 관찰자가 아니라 우리 집단 정체성을 형성하는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어요. 매일 아침 중국의 한류 문화 규제에 대한 우회 방법과 정부를 향한 요청을 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드래건아트라는 닉네임의 사용자가 올린 바이럴 게시글이 생생하게 기억나요. 그 글에는 우리 정부는 전통을 지키려고 애쓰지만 우리의 마음은 다른 북소리에 맞춰 뛰어요. 우리는 국경을 넘어선 연결고리를 갈망하기 때문에 K-팝을 구매해요. 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 이 말은 제 마음 깊숙이 와 닿았어요. 우리 디지털 봉기는 단순히 규제에 대한 항의가 아니라 문화 다양성을 기념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았어요. K-팝에 대한 열정은 일종의 저항이었고 우리의 취향과 욕망은 쉽게 통제될 수 없음을 확인시켜 주었어요. 일반 시민들이 공유한 수많은 이야기들도 기억에 남아요. 희귀 앨범을 교환하기 위해 비밀 모임을 가졌던 이야기, 구매 한도를 우회하는 기발한 방법, 그리고 정부가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디지털 청원까지 있었어요. 저는 여러 설문조사와 토론 스레드에 참여하면서 이러한 제안들이 우리의 개인적 자유를 침해하는지에 대해 사람들과 뜨겁게 논쟁했어요. 어떤 이들은 문화적 중요성을 고려하면 정부의 시도가 이해된다고 주장했지만 또 다른 이들은 이를 구시대적이고 권위주의적이라고 비판했어요.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저는 큰 힘을 얻는 느낌을 받았어요. 디지털 공간은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신의 불만과 꿈을 표출할 수 있는 장이 되었어요. 정부의 규제를 문화 검열에 비유한 유머러스한 밈조차도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카타르시스를 주었어요. 국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문화 교류의 정신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했어요. 이 디지털 봉기는 우리 문화 정체성의 미래가 정책 입안자들만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개인의 집단적 의지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어요. 뜨거운 논쟁, 창의적인 우회 방법, 그리고 우리 전통과 글로벌 트렌드에 대한 끊임없는 열정 모두가 새로운 시대, 즉 개인 표현과 디지털 연결이 최고로 중요한 시대를 알리고 있었어요. 제가 온라인에 제 생각을 기여하면서 이번 봉기는 더 넓고 변혁적인 변화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깊은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정부 관계자들은 규제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갔지만 오히려 K-팝 유입을 억제하려는 그 조치들은 우리의 결의를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열정 가득한 젊은이들이 모여 규제를 우회할 방법들을 공유하는 은밀한 모임들을 목격했고 정치적 의제에 얽매이지 않고 예술이 자유롭게 흘러나가던 시절을 회상하는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모든 대화들은 우리 사회가 엄격한 국가 통제의 서술과 생동감 넘치는 풀뿌리, 예술 자유 축화 사이에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음을 생생하게 보여주었어요. 특히 한 온라인 토론에서 PHOENIXRISING라는 닉네임을 사용한 분의 글이 기억에 남아요.
그분은 우리의 예술, 음악, 그리고 이야기는 통제되어야 할 상품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우리 민족의 심장 소리이며 아무리 많은 규제도 그 소리를 잠재울 수 없습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제 마음 깊은 곳에 와 닿았어요. 왜냐하면 그 한마디가 우리 공동체에 스며든 집단적 반항심을 완벽하게 대변하고 있었거든요. 이 문제는 단순히 K-팝이나 애니메이션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만의 방식으로 글로벌 문화 교류에 참여하고 즐길 권리를 되찾는 문제였어요. 글을 쓰고 제 생각을 공유해 나가면서 저는 이번 반란이 무질서한 폭동이 아니라 더 포용적이고 열린 문화 접근을 요구하는 외침임을 깨달았어요. 또한 한국과 중국, 그리고 전 세계의 다양한 문화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공존하는 모습은 마치 하나의 거대한 문화 축제와도 같아요. K-팝을 비롯한 외국 문화에 대한 열광이 오히려 우리 내부의 전통과 창의력을 재점화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큰 영감을 주었어요. 정부는 이제 과거의 경직된 태도에서 벗어나 글로벌 문화 교류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모든 변화 속에서 우리 사회가 결국에는 서로 다른 목소리들이 어우러져 진정한 문화적 다양성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되었어요. 충돌 속에서 얻은 깨달음과 화해를 통해 우리는 과거의 한계를 뛰어넘어 더욱 풍요롭고 열린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느낍니다. 앞으로도 우리 각자가 자신만의 방식으로 문화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표현하며 함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길 기대해요. 이 길이 때로는 험난할지라도 우리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모여 더 밝은 미래를 만들어갈 것이라는 믿음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우리의 문화는 이제 더 이상 고립된 채 지내지 않고 전 세계와 소통하며 끊임없이 발전하는 생명력을 지니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의 관심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